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지식. 그럴듯한 이론인데 실제로 적용하면 작동하지 않는 방법. 멋진 명분인데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 정책. 2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이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쓸모있는 학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실제로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조선 후기 한 천재가 나타나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정약용, 호는 다산. 그가 제시한 답은 네 글자였습니다. 실사구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서, 공허한 명분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서 출발해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은 1시간 동안 정약용의 실사구시 사상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입니다. 그의 집안은 남인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성부 판윤을 지냈고 아버지는 진주 목사였죠. 어린 정약용은 천재였습니다. 4살에 글을 읽고 7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10살에는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책만 읽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의심했습니다. 왜 농민들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제도는 백성을 괴롭힐까? 책에 나온 이상적인 정치와 현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질문들이 훗날 실사구시 사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6살 정약용은 해경궁 홍씨의 조카딸과 결혼합니다. 이 혼인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22살 정약용은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합니다. 28살에는 문과에 급제했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능을 알아보고 각종 개혁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정약용은 화성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거중기라는 혁신적인 기중기를 설계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죠. 수원 화성의 성곽, 그 아름답고 효율적인 설계 뒤에는 정약용의 과학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정약용은 서학, 즉 천주교를 접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의 평등사상과 과학정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그를 파멸로 몰아넣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과 신유박해 900만 1200.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나이 겨우 48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보호자가 사라진 겁니다.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남인과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도 천주교와 연루되어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 본인은 천주교를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곧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배가 18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강진. 전라도 끝자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정약용은 이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인생의 황금기인 40에서 58까지를 유배지에서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학문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을 하겠다고. 실사구시의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강진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 고기 잡는 기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관들의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백성을 수탈하는 온갖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낮에는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글을 썼습니다.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아흔각비. 하나하나가 모두 걸작이었습니다. 유배지는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강진은 조선 최고의 학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마침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10여 년을 더 살며 저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836년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기억합니다. 실사구시. 한자로 쓰면 실사구시입니다. 실사는 사실입니다. 구는 구한다는 뜻이고 시는 옳은 것,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 이것이 실사구시의 뜻입니다. 원래는 중국 한나라 때 반고가 쓴 한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이 개념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체계화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학문의 출발점은 사실이어야 한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철저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진리를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진리는 다시 현실에 적용되어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학문이다. 정약용에게 학문은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출세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비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송나라 때 주의가 집대성한 학문입니다. 리와 기, 태극과 음양, 사단칠정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들로 세계를 설명하죠. 초기에는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리학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 논쟁에만 빠졌습니다.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뭔지, 사단과 칠정의 관계가 어떤지, 리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런 논쟁으로 수백 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굶주리고 국가는 부패하고 외세는 침략했습니다. 정약용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백성이 굶어 죽는데 리와 기를 논해서 뭐 하겠는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태극도를 그려서 무엇하겠는가? 그는 외쳤습니다. 학문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는 두 가지 원칙과 연결됩니다.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입니다. 경세치용.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쓸모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행정, 법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지방관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행정 매뉴얼이죠. 이용후생.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업, 공업, 상업, 의학.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농업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아언각비라는 책에서 새로운 농법을 제안했죠. 의학도 연구했습니다. 마과회통이라는 책에서 천연두 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 기술도 연구했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해 화성 건설에 사용했죠. 모든 학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정약용의 실사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모든 주장은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시 유학자들은 주의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었습니다. 주의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진리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주희의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경전 해석이 정말 옳은지 원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서육경을 원문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주희의 주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희가 잘못 해석한 부분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주희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권위가 아니라 증거로 증명된다. 이것이 실사구시의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직접 실험하고 관찰했습니다. 농업기술을 연구할 때도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직접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다양한 씨앗을 심어보고 어떤 비료가 효과적인지 실험했습니다. 기후와 토양에 따라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 관찰했죠. 의학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에 나온 처방을 무조건 믿지 않고 직접 환자를 치료하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기록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버렸습니다.
건축과 기계를 연구할 때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거중기를 설계할 때 이론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작해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무게 중심과 지렛대 원리를 계산하고 실제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 봤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에 이미 과학적 사고를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사구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가장 유명한 저작,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심서는 마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을 다스리는 이의 마음가짐을 적은 책이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행정 매뉴얼입니다.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임편은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주의사항을 다룹니다. 어떻게 부임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율기편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다룹니다. 관리 자신이 청렴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봉공편은 상관을 섬기는 법, 호전편은 세금 징수, 예전편은 의례관리, 병전편은 군사관리, 형전편은 형벌 집행을 다룹니다. 공전편은 공사관리, 진흥편은 구제사업, 해관편은 관직에서 물러나는 법을 설명합니다. 각 편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편을 보면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부정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백성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도덕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매뉴얼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좋은 정치는 좋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사구시입니다. 경세유표는 정약용의 가장 방대한 저작입니다. 경세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유표는 흐르는 것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 운영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죠. 총 48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조선의 모든 제도를 비판하고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시 조선은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전제를 제안합니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고 공동으로 경작하며 수확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거죠. 과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시 과거는 형식적이고 부패했습니다. 실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했죠. 정약용은 실력 위주의 선발, 전문 분야별 시험, 실무 능력 평가를 제안합니다. 군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약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장비도 낙후되었죠. 정약용은 상비군 제도, 전문적인 군사훈련, 신무기계발을 제안합니다.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시 조세는 불공평하고 과중했습니다. 가난한 농민에게만 부담이 집중되었죠. 정약용은 토지 생산성에 따른 과세, 상공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 귀족 면세 특권 폐지를 주장합니다. 노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시 조선에는 수십만 명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세습 신분으로 평생 종살이를 했죠. 정약용은 단계적 노비 해방을 제안합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여가자는 거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제안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령안, 시행 절차,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모두 제시합니다. 경세유표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 가능한 국가개혁 로드맵입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받아들였다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흠음신서는 형법과 재판에 관한 책입니다. 흠음은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신서는 새로운 책이라는 뜻이죠. 형벌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새로운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당시 조선의 재판은 엉망이었습니다. 고문이 횡행했고 억울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권력자는 빠져나가고 약자만 처벌받았죠. 정약용은 실제 사건들을 수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잘못된 판결, 부당한 처벌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판결했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흠음신서에는 놀라운 현대적 법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증거 중심 재판. 자백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문 금지.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벌의 비례성. 죄의 경중에 따라 벌도 비례해야 한다. 작은 죄에 큰 벌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은 현대 형법의 기본 원칙들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형수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 번 끊으면 다시 이을 수 없다. 재판관은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 신중한 재판. 이것이 정약용의 법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문학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거중기입니다. 화성을 건설할 때 무거운 돌을 성벽 위로 올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수백 명이 밧줄로 끌어올려야 했죠. 정약용은 도르래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자 1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수십 톤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서양의 기중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배다리도 설계했습니다.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었습니다. 정조가 능행을 갈 때마다 문제였죠. 정약용은 배를 여러 척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임시 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배다리였습니다. 의학도 연구했습니다. 마과회통이라는 책에서 천연두 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천연두는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정약용은 중국에서 들어온 종두법, 즉 예방접종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조선에서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농업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아언각비에서 새로운 농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양법, 시비법, 윤작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단순히 이론만 제시한 게 아닙니다. 직접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료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밭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비료를 주고 수확량을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농업 실험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정약용에게 과학과 기술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학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부법으로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책을 읽고 외우고 시험을 봅니까? 정약용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첫째, 의심하라. 책에 나온 것을 무조건 믿지 마라. 권위를 맹신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라. 교과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인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증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 경험하라. 책으로만 배우지 마라. 현장에 가라. 직접 해보라. 역사를 공부한다면 유적지에 가보세요. 경제를 공부한다면 시장에 가보세요. 생물을 공부한다면 산과 들에 나가보세요.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공부하라.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쌓아라. 추상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을 배우세요. 그냥 역사 연도를 외우지 말고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넷째, 연결하라.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라. 융합하라. 정약용은 철학자였지만 과학자였고 문학가였지만 기술자였습니다. 모든 지식을 연결해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전공만 파지 마세요. 다른 분야도 공부하고 서로 연결해보세요. 그때 진짜 창의성이 나옵니다. 다섯째, 기록하라. 배운 것을 정리하고 기록하라. 정약용은 평생 기록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노트를 만드세요. 단순히 필기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세요.
의문점을 적고 아이디어를 메모하세요. 이것이 실사고시의 공부법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을 할 때도 실사고시가 필요합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것이 바로 실사고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라. 추측이나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실사고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을 조사하라.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라. 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라. 둘째, 데이터를 분석하라. 판매 데이터, 고객 피드백, 시장 트렌드를 철저히 분석하라. 셋째, 작게 실험하라.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험해보라. 결과를 보고 수정하라. 넷째, 실패에서 배워라. 실패는 귀중한 데이터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 반영하라. 다섯째,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한 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다. 계속 관찰하고 개선하라. 이것은 현대의 린 스타트업, 애자일 방법론과 똑같습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한 게 아닙니다. 작은 모형을 만들어 테스트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맞는지, 도르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했습니다.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사고시에 일하는 방법입니다. 추측으로 일하지 마세요. 관성으로 일하지 마세요.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보고 실험하고 개선하세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실사고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약용의 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현장에 가라.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지 마라.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빈민가에 가보세요. 통계만 보지 말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 가보세요. 학생과 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들으세요. 둘째,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지 말고 뿌리를 찾아라. 정약용은 백성이 굶주리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못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토지 제도가 불공평하고 조세가 과중하고 관리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라. 정약용은 토지를 개혁하자는 추상적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정전제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땅을 나눌지, 어떻게 경작할지, 수확을 어떻게 분배할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넷째, 부작용을 고려하라. 좋은 의도의 정책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약용은 모든 개혁안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단계적으로 실행하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정약용은 노비제도를 당장 폐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실사고시의 사회개혁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사고시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실에 기반하라. 증거로 증명하라. 현장에서 배워라. 실험하고 검증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은 과학의 방법이고 좋은 경영의 방법이고 올바른 정치의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치고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바로 지금 실사고시가 더 절실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증거를 요구하세요.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책만 읽지 마세요. 현장에 가세요. 직접 경험하세요. 이론에만 빠지지 마세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만 쓴 게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상아탑안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살아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실사고시로 공부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실사고시로 일하세요. 사업가라면 실사고시로 경영하세요. 정치인이라면, 공무원이라면 실사고시로 백성을 섬기세요. 실사고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라.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